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에서 카페를 하고 있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결혼은 한 번 했었어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돌싱이죠.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한날 한시에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당시에는 이제 부모님 없이 어떻게 사나 나도 따라서 죽어버릴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느새 이만큼이나 시간이 흘렀네요. 살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물론 사는 동안 굉장히 힘들었고 슬펐고 또 아직도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남몰래 울기도 하지만요. 당시에 제가 죽을 수 없었던 이유는 오로지 제 여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제 여동생은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저와 달리 동생은 이제 막 초등학교를 입학할 나이였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죽었다는 것, 이 세상에 더 이상 없다는 것, 알기는 알아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모를 나이였어요. 저는 그런 동생을 두고 한눈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곳이라고는 저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를 두고 말이죠. 그래서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뭐든 악착같이 하면서 현실을 잊으려고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다 보니 어느새 지금이 되어 있네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연히 대학 가는 건 포기했어요. 부모님의 보험금이 있기는 했지만 그건 이미 친척들 손에 들어가 자기들끼리 다 나누어 가진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돈을 나누어 가지는 대신 서로 몇 년씩 저희 자매를 돌봐주자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 같지만 그 약속은 채 1년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너랑 아연이는 여기서 지내면 된다. 우리가 한 달에 생활비 얼마 정도는 네 계좌로 보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부모님이 죽고 1년이 되지 않아 저와 제 여동생은 그렇게 원룸에 버려졌습니다. 말 그대로 버려진 거죠. 자기들이 키우기 싫고 번거로우니까 그냥 싸게 치워버린 거예요. 수억 원이나 되는 보험금을 자기들끼리 다 나누고 이제는 마음이 달라진 거였습니다. 처음 얼마가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되는 생활비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물론 턱없이 부족했지만 주말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래도 그럭저럭 생활은 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지원이 끊겼어요. 생활비는 물론이고 원룸의 월세조차 말입니다. 당연히 저는 대학이고 뭐고 다 제쳐두고 돈을 벌었어야 했어요. 제가 20살 때 제 동생은 겨우 10살이었으니 말입니다. 제 동생에게는 제가 친구고 언니고 또 부모였어요. 아마 동생 아니었으면 저도 부모님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엇나간 삶을 살게 되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동생은 자신이 저의 걸림돌이 된 것 같다고 늘 미안해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동생은 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니었으면 제대로 살지 못했을 테니까 말이죠. 안 해본 일 없이 정말 다 했던 것 같아요. 택배 일도 해보고 배달 일도 해보고 주방에서 그릇도 닦고 홀서빙도 해보고 집에서 하는 부업은 늘 달고 살았고요. 아, 새벽에 하는 청소 일도 해봤네요.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보다 독한 일 못 봤어. 지연이는 정말 언젠가 성공할 거다. 저런 애는 성공해야 해. 라고 말이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할 만큼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요. 아르바이트로만 200씩 벌었으니까요. 20년 전에 말이죠.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서 반 이상을 저금하고 모았습니다. 저는 몰라도 제 여동생은 꼭 반드시 대학에 보내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여동생은 공부를 무척 잘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자신이 꼭 성공해서 저렇게 힘들게 사는 우리 언니 호강시켜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악착같이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자매 사이가 얼마나 각별한지는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다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동생은 한국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을 장학금까지 받아가며 합격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날 동생과 저는 둘이 함께 껴안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힘들게 산 그 세월을 보상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여동생을 대학을 보내놓고 나니 한시름 여유가 생겼어요. 그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아온 덕에 동생 등록금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물론 본인이 장학금을 받아서 내야 할 금액이 상당히 적기도 했고 말이죠. 그렇게 제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남편을 만났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일을 하던 식당 중 한 곳의 사장이었어요. 당시에 저는 30이었고 남편은 38에 이미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을 한 돌싱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정말 잘했고 무엇보다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굉장히 부자라거나 재산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제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서울에 자기 집이 있었고 또 규모가 작지 않은 식당의 사장이었고 그런 점이 말입니다. 저같이 서울에 자기 집 하나 없이 아직도 월세를 사는 사람으로서는 남편이 동아줄처럼 보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줄을 잡았고요. 그 판단이 정말 잘못된 실수라는 건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알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남편은 술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늘 저를 때렸습니다. 제가 밖에서 남자와 말만 해도 눈만 마주쳐도 그날은 정말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 날이었어요. 야, 이년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그놈이랑 바람 피우지, 어? 아니라니까요.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 무슨 바람을 피워요. 내가 니년 눈빛 못 봤는 줄 알아? 왜? 젊은 남자 보니까 눈이 뒤집히든?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가며 저를 때렸습니다. 정말 어지간하면 정말 어지간만 했어도 저는 참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버티다가는 언젠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한의 상황으로 저를 몰고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사진을 하나하나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맞은 날이면 빠뜨리지 않고 병원에 가 진단서를 끊어놨어요. 저는 이렇게 보여도 어릴 때부터 온갖 사회생활로 일찍 세상을 알게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정도의 머리는 있었습니다. 이혼 안 해주면 소송할 거예요.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제가 여태 모았던 모든 증거들을 내밀며 이혼을 요구했어요. 남편은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또 배운 것도 없어서 그냥 그렇게 순종하며 살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골라 결혼을 한 거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은 외부의 시선을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밖에서는 봉사활동도 하면서 그렇게 사람이 참 좋다는 말을 박먹듯 듣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단서와 사진들을 보여주며 이혼을 요구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요구한 위자료도 줄 수밖에 없었고 말이죠.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위자료로 경기도의 작은 전셋집을 얻었어요. 그 집에서 아직 살고 있고 말입니다. 그게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된 일이네요. 저는 그 이후로는 다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고 있어요. 전 남편에게 크게 대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을 택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딱히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말이죠. 다시 악착같이 여러 일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목표가 하나 생겼거든요. 새로 이사한 동네가 한적하고 분위기가 참 조용하니 좋은 동네였는데 그런 곳에서 작은 카페를 하나 열어서 먹고 살 만큼만 벌어가며 지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건 저의 꿈이 되어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카페를 차리기 위해서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0살 때 이후로 그때가 가장 열심히 일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목표가 생기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20살 때는 동생을 잘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도끼였고 그때는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였어요. 한 5년 정도 악착같이 돈을 벌었더니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생겼습니다. 그 돈으로 카페를 시작했어요. 늘 봐왔던 동네에 목이 좋은 자리를 계약하던 날 행복해서 울었던 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지금도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 창업을 하면 오픈바를 있는 초반을 제외하고서는 자리 잡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동생이 늘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제 운이 좋다 여길 만한 일이 생길 법도 하지. 왜? 사는 내내 운이 너무 없었잖아. 이제는 하늘도 양심이 있으면 언니 인생도 잘 풀리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라고 말이죠. 동생의 말이 정말이었는지는 몰라도 저는 카페가 계속 괜찮게 되었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먹고 살 만큼은 계속 수입이 있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그 정도만으로도 만족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성공한 인생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고난과 역경이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먹고 살 만큼 벌고 당장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에 떨었던 날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또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언니, 나 언니한테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동생이 연애하고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었거든요. 그리고 만나는 남자 역시 같은 회사의 직원인 것 같았고 말이죠. 동생이 언젠가 결혼하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 예상보다 빠르기는 했어요.
그때 동생 나이가 28이었거든요. 물론 굉장히 이른 나이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요즘은 보통 30이 넘어서 가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저도 막연히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 뒤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일도 없어서 평생 정말 부모된 마음은 모를 수 있겠지만 동생이 시집을 가겠다고 했을 때 아, 부모된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가?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동생은 그런 저를 보며 웃었지만 말이죠. 제부는 조건 자체는 정말 좋았습니다. 양친이 다 살아계셨고 아버지는 공기업을 다니셨고 어머니는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두 분 다 굉장히 좋은 분들이셔. 너 부모님 안 계신 거 알아? 당연히 알지. 그걸로 뭐라고 안 해? 아니면 눈치를 준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으셔. 오히려 언니 이야기를 했더니 언니가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겠다고 울먹거리기까지 하시던걸. 저는 사실 그 조건이 굉장한 약점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전 남편과 결혼할 때 한 번 다녀온 이혼남에 게다가 자기 아들이 전 부인을 때려서 의처증으로 이혼당한 전적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저를 보고 부모가 없는 근본 없는 아이는 싫다는 말을 면전에 하셨었으니까요. 전 시어머니가 말이죠. 그래서 동생의 시댁이 될 식구들은 사람들도 굉장히 좋은가 보다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첫인사를 온 제부의 첫인상도 무척 좋았어요. 그동안 아연이 키운다고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부는 제 손을 잡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내 동생만큼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되뇌었던 것 같아요. 결혼까지도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 사정을 생각해 주셔서 혼수나 예단도 하지 않았고 식도 굉장히 작게 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작지 않은 크기이긴 했는데 동생 말을 들어보니 그 집은 올 손님도 아주 많았는데 저희 쪽에서 올 친척이 많지 않으니 그걸 배려해서 아주 작게 그리고 중요한 분들만 부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굉장히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혼식을 마쳤어요. 아, 한 가지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일을 이야기해 드리자면 저나 제 여동생의 결혼식에 저를 버렸던 엄마 아빠의 형제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초대하지 않은 거죠. 연락을 아예 하지 않고 살고 있어서 뭐하고 지내는지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말이죠. 얼마 전에 본의 아니게 어떻게 지낸다는 소식을 건너서 듣기는 했는데 그 이야기는 마지막쯤에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마친 동생은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결혼 초반에는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무척이나 행복해 보이는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가정을 일구고 산다는 일이 이렇게 행복한 일일 줄은 몰랐어. 언니, 나는 정말 좋은 아내, 정말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너는 꼭 할 수 있을 거야. 행복하고 들떠 보이는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동생의 얼굴이 아직도 생각나서 마음이 더 아파져 오네요. 동생이 결혼하고 한 1년에서 2년 정도 동안은 저도 동생에게 연락을 자주 하지는 않았습니다. 카페 일 때문에 정신이 없기도 했지만 일부러 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저는 처가 식구이고 두 사람은 신혼인데 너무 연락을 자주 하고 만나고 궁금해하고 이런 것들이 제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나 임신했어. 라고 말이죠.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저에게도 조카가 생기는구나 하고 생각에 말입니다. 기분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물론 좋은 쪽으로 말이죠. 너 얼굴이 왜 그래? 좋은 일 생긴 사람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 들뜬 마음으로 만난 동생의 얼굴을 보고 놀랐던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생긴 아이인데 표정이 정말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며 동생은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요즘 조금 우울하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날 저와 대화를 나누는 내내 동생의 표정은 어둡고 기분도 몹시 가라앉아 보였어요. 조카가 생긴다고 뛸 듯이 좋아했던 저와 너무 다르게 말입니다. 그래서 제 텐션도 조금 낮아졌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 우울증 같은데? 우울증? 맞아, 임신하면 우울증 오는 사람들 있다고 들었어. 왜? 행복한 일 아니야? 남편이 못 해주나? 그래서 그런가?
그건 그거랑은 상관없을걸? 오히려 금술이 더 좋은 부부들 사이에서 많이 온다고 하던데? 나도 그 이야기 들었어. 두 사람 금술이 너무 좋은데 아이가 생기니까 이제는 둘이 아니라 셋이 되는 거잖아. 그런 거에서 오는 우울감 같은 게 있다고는 하더라. 네 동생이랑 제부 사이 좋다며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친구들의 말이 또 되게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냥 동생은 행복하다고 아무 일 없이 행복하기만 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미 동생의 그런 표정을 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생에게 자주 연락하고 또 맛있는 것을 해다 먹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부에게도 연락을 한 번 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표정이 조금 좋지 않아서 걱정되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금슬이 너무 좋아도 그러기도 한다더라고.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더 신경 써야겠어요. 이렇게 전화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괜히 바쁜데 신경 쓰이게 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 아니요, 아연이 일인데 당연히 제가 알아야죠.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동생을 더 신경 쓰겠다 이야기하는 제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한시름 났다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하는 후회만 밀려오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동생의 임신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저로서는 무사히 지나간 거지만 동생으로서는 그게 아니었겠죠.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도록 하고 일단은 그 뒤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동생은 딸을 낳았어요. 조카를 처음 보러 갔던 날은 그리고 조카를 처음 봤던 날은 아직도 어제 일인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인상적인 경험은 다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예뻐서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단지 그 이후로 눈물이 나는 경험은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예쁘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다.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 죽어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 건 처음이었어요. 처음 본 아이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동생이 조금 이상한 말을 했었습니다. 나는 정말 후회 안 해. 얘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당시에는 저는 그게 임신 기간 동안 우울했던 걸 이야기하나? 혹시 그때 임신을 하게 된 걸 후회했었나? 그 정도로 우울했나? 뭐 그런 생각들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보같이 말이죠. 그게 아니었는데요. 저는 조카에게 정신이 완전히 팔린 채 시간을 조금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 죽겠더라고요. 하지만 눈치가 보여서 자주 보러 가지는 못했어요. 제부가 눈치를 준 건 아니었지만 그냥 제가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그러더군요. 그냥 언니가 애기 보러 오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보러 와도 돼. 너무 눈치 볼 필요 없어. 보고 싶으면 보는 거지. 그래도 제부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잖아. 지가 불편하면 뭐 어쩔 거야. 그래도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저는 동생의 그 말을 그냥 농담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눈치 보지 말라고는 했지만 보지 않을 수 없기도 했고 말이죠. 그리고 당시에 카페에 조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했어요. 제가 카페에서 커피와 같이 드실 수 있게 쿠키 같은 것들을 조금씩 구워서 팔았는데 그게 동네에서 입소문이 조금 났는지 그걸 드시러 오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아르바이트생 없이 혼자서만 운영하다 보니 조금 정신이 없어지기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또 한 2, 3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카페가 점점 더 바빠지면서 저도 일하는 사람을 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조금 여유가 생겨서 동생과 조카를 자주 보러 다녔습니다. 막말로 저는 이제 돈을 쓸 곳이라고는 그 두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저에게는 유일한 가족들이었으니까요. 언니, 이런 거 그만 사와도 돼. 네 거 아니야. 우리 하영이 거지. 아이고, 정말 목말려. 저는 동생에게 갈 때마다 조카 옷이며 장난감 같은 것들을 한 보따리씩 사갔었거든요. 동생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그게 제 인생의 커다란 낙이라며 그냥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었고요. 나 가볼게. 벌써? 언제 얼마나 됐다고? 제보 올 시간이잖아. 제 그 말에 동생이 표정을 확 굳히더군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인간 눈치 안 봐도 된다니까 그러네.
동생의 표정이 굳어지다 못해 조금은 험악한 느낌까지 들어서 제가 이상한 마음에 이렇게 되물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래? 두 사람 싸웠어? 동생은 제 말에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 다른 말을 하지는 않더군요.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부부싸움이라는 건 정말로 흔한 일이기도 했고 괜히 나섰다가 유난스러운 언니가 될까봐 걱정도 되었어요. 게다가 친구들에게서 이런 말을 듣기도 했고 말이죠. 절대 나서지 마라.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 알지? 게다가 친정언니가 그렇게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들면 너희 제부도 진짜 유납스럽다고 생각할걸? 제부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럴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처지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간섭하고 나서고 싶었지만 온 힘을 다해 참았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가장 후회가 되는 순간 중 한순간입니다. 그때 동생에게 무슨 일이냐고 내가 도와줄 건 없냐고 물어봤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어쩌면 동생이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을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생은 그 이후로 만날 때마다 표정이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혹시 제부가 바람을 피우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정말 저에게 아무런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물어도 말이 없었습니다. 당사자가 입을 꾹 다무는데 저로서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많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가 갈게.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예전에 언니가 해줬던 김치찜을 먹고 싶어. 알겠어. 내가 다 준비해서 갈게. 동생이 저에게 뭐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 건 극히 드문 일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반가웠던 것 같아요. 동생한테 해줄 음식들을 준비하고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서 이렇게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동생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요리했어요. 동생은 그런 제 모습을 뒤에서 멀뚱히 바라보고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지막이 이야기했습니다. 꼭 진짜 엄마 같아. 그럼 내가 네 언니고 엄마지. 동생은 가만히 제 뒤로 와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얘가 왜 이래? 하면서 민망한 듯 웃었지만 좋았어요. 동생이 크고 시집을 가고 그러면서부터는 저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제가 그 집에 가면서 다짐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오늘은 너 이거 다 먹는 거 보고 천천히 갈 거야. 그런 제 말에 동생이 환하게 웃었던 게 그 표정이 아직도 아른거리네요. 그리고 한참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제부가 회사를 마치고 왔더군요. 제가 온 걸 몰랐던 건지 들어오면서 저와 눈이 마주치고 상당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형 오셨어요? 아, 아연이가 아프다고 해서 내가 밥 좀 해주러 왔어. 집사람 아프대요? 왜 나한테 연락은 안 하고? 제부 걱정할까봐 그랬나 보네. 이리 와서 씻고 같이 밥 먹어. 마침 다 됐어. 제부가 왜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았는지 어딘가 서운한 표정을 짓는 것 같길래 제가 얼른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식사를 함께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심각한 일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밥을 먹는데 동생이 유난히 말이 없더라고요. 제부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조곤조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부의 표정도 어딘가 좋지 않아 보였고 말이죠. 너무 맛있네요. 이 사람이 처형 부른 이유가 있는데요. 입맛에 맞다니 다행이네. 요즘도 카페 손님 많아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식사하는 동안 동생은 정말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무슨 일 있냐고 턱끝까지 질문이 차올랐지만 정말 안간힘을 다해 참았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뒷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다 해주고 가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뒷정리까지 싹 하고 나서는 방에 누워있는 동생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제 손을 꽉 붙잡더군요. 언니, 너무 고마워. 뭘 이런 걸로 고마워해. 언제든지 이야기만 해. 언니는 네가 원하면 뭐든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알겠지? 진심이었어요. 저는 동생이 원하면 정말로 뭐든 다 해줄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제 삶의 원동력이고 가장 아끼는 사람이고 말이죠. 제 그런 말에 동생이 가만히 제 손을 잡고 울먹거리더군요. 아프니까 센치해지나 보다 별별 생각이 다 드나 보다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아플 때 돌아가신 부모님이 더 보고 싶고 그립고 그래서 울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잠시 옆에 앉아서 그렇게 동생을 토닥여주다 나왔던 것 같아요. 짐을 챙겨서 나오는 내내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루 자고 가고 싶었어요. 아니면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며칠 데리고 있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거운 채로 집으로 가던 길에 동생에게 혹시 또 먹고 싶은 건 없냐고 물어보려고 휴대폰을 꺼내려 했어요. 어? 휴대폰이 어디 있지? 두고 왔나? 아무리 뒤져도 휴대폰이 없더라고요. 그때 떠올랐습니다. 동생에게 인사를 하러 안방에 들어갔을 때 옆에 협탁에 휴대폰을 올려뒀던 게 마지막이라는 걸 말이죠. 그걸 챙긴 기억이 없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깜빡하는 일도 많아지나 하는 생각을 하며 다시 동생네 집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냥 제부한테 말하고 며칠 데리고 있는다고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집 앞에 도착해서 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더군요. 다시 벨을 눌렀지만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안에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 집 안에서 제부와 동생이 다 있는 걸 보고 나왔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픈 애가 제부와 어린 조카와 다 같이 외출을 했을 리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매우 크게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건을 집어 던지는 소리 같은 거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비명이 들려왔어요. 그 비명만 듣고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동생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굳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겪으면 그 상황 자체를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때 알았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하는 생각을 하며 그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이고 301호 또 시작이네. 하고 말이죠. 동생이 사는 집이 바로 301호였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또 시작이라뇨? 제가 놀라서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민으로 보이는 분이 잠시 망설이다가 바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저에게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저 집 남편이 맨날 부인 때리잖아요. 네? 때린다고요? 이 집 식구예요? 그러면 이 집 남편 좀 말려봐요. 시끄러운 것도 시끄러운 건데 이러다 사람 잡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주민분은 혀를 차시더니 자기 집으로 재빨리 들어가시더군요. 괜히 남의 집 싸움에 얽히기 싫다는 듯 말입니다. 저는 잠시 거기서 눈을 껌뻑이고 있다가 재빨리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사실 동생 집 비밀번호는 전에 동생이 알려준 적이 있어서 알고는 있었거든요. 다만 안에 제보가 있었으니 벨을 눌렀던 건데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진 거니까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평생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날 이후로 그렇게 심장이 빨리 뛴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야 이년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네 언니를 불러? 어? 내가 그런 것까지 이야기해야 해? 아파서 언니한테 밥 해달라고 한 것까지? 내가 집에 들어와서 네 언니 면상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기나 해? 왜? 또 오자마자 나한테 포부해야 하는데 언니 때문에 참아야 해서? 인연이 이따 물라고! 제부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또 뭔가를 던지더군요. 또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부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지 같은 네 언니 이제는 다시 우리 집에 들이지 마. 알겠어? 라고 말이죠. 그리고 동생은 그 말에 욱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 언니가 왜 거지야? 대학도 안 나오고 그 나이에 혼자 살면서 빌빌거리는 게 거지지. 우리 언니가 너한테 손을 벌렸어? 아니면 피해를 줬어?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라고 했어? 인연이! 그때 제가 소리가 들려오는 안방문을 확 열었어요.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멍해지는 기분이 다시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지 하는 생각이 말이죠. 제부는 동생의 머리채를 붙잡고 손을 하늘 위로 들고 있더군요. 당장이라도 내리칠 듯 말이죠. 저 위치에서 저렇게 건장한 남자가 여자의 뺨을 내리치면 그건 얼마나 아플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자네,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가? 제가 낮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부와 동생의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특히 동생이 많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언니! 저는 그런 동생에게 시선을 잠시 줬다가 다시 제부를 향해 물었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했잖아! 제 그 엄청난 소리에 제부는 잠시 놀란 듯 하더니 뭔가 생각하다가 표정을 싹 굳히더군요. 이미 다 들통났고 막 나가기로 한 사람처럼 말이죠. 보면 몰라요? 못 배워먹어서 보고도 모르나? 뭐?
네 동생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너를 불러서 내가 지금 네 동생 교육하는 중이잖아. 보면 몰라? 다시 생각해도 그놈은 정말 쓰레기 같은 새끼가 맞아요. 그 상황에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며 소리를 지른 것만 봐도 말이죠. 아니, 애초에 아픈 아내를 그렇게 때리는 것만으로도 인간 이하의 쓰레기지만 말입니다. 지금 말 다 했나? 제가 이를 악물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산전수전 다 겪어내며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거라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어떤 내공 같은 게 있는 법이거든요. 공부로는 배울 수 없는 뭐 그런 거 말입니다. 저는 당연히 제부의 그런 말에 쫄지 않았어요. 험한 일 많이 당해본 사람이었습니다. 제부는 전혀 주눅들지 않는 제 모습에 오히려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다 했으면 어쩔 거고 안 했으면 어쩔 건데? 저의 그 되받아침에 조금 주눅이 든 듯 살짝 목소리가 작아진 제부가 그렇게 묻더군요. 저는 아무런 표정의 변화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달라질 건 없지.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사실 말이야. 뭐? 아연아, 짐 싸. 저는 동생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생은 알거든요. 제 성격을 말이죠. 평상시에는 고분고분하고 다 해주고 그러다가도 정말로 화가 나거나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는 절대 양보도 없고 단호해진다는 것을 말이죠. 제 눈을 보며 동생은 그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언니가 짐을 싸라고 하면 싸야겠구나 하고 말이죠. 야, 너 미쳤어? 너는 안 닥치니? 내가 지금 너를 죽이고 싶은 걸 죽을 힘을 다해서 참고 있는데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개새끼야. 제 그 말에 제부가 조금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에게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흥분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에는 가짜났지만요. 야, 내가 그러면 뭐 쫄 것 같아? 네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이대로 동네 밖으로 뛰쳐나가서 여기 사람 죽일 새끼 있다고 소리 지르면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할 거다.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네가 가는 곳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네가 어떤 새끼인지 만방에 알릴 거야. 그리고 인터넷에다가도 쓰고 니네 엄마 아빠한테도 이야기하고 너네 부모님 직장 지인들 다 쫓아다니면서 저 집 아들이 마누라 패는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다 떠들고 다닐 거야. 왜? 뭐?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너도 알겠지만 나는 어릴 때 부모 잃고 지금 이렇게 살게 되기까지 안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야.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라고. 너처럼 집에서 공부만 하다가 직장 다니는 놈이랑은 다르단 말이야. 나 같은 년이 마음 먹으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거라는 거 어디 한번 보여줘? 어? 미친놈에게는 미친년으로 되받아쳐야 한다는 걸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경험해봐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놈은 제 예상대로 제가 그렇게 나오자 겁을 먹은 듯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리고 알았을 겁니다. 제가 정말로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애도 데리고 나와. 동생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잠시 뒤 동생이 따라 나왔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제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멍하니 계속 서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동생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간의 이야기를 동생에게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그랬는데 점점 더 신체적인 폭력도 더해졌다고 말이죠.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다 자기에게 풀고 되지도 않는 일들로 화를 내고 그랬다고요. 전형적인 폭력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람까지 피우고 있다더군요. 꼴에 말이죠. 그동안 모아둔 증거 같은 건 없어? 사진 몇 장이랑 녹음한 음성 몇 개 있고 진단서도 2번 정도 끊어놨어. 그거면 됐어.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동생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생각이 더 정리되면 충분히 말해주겠지 싶은 마음의 말입니다. 동생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는 일인데 제가 괜히 들쑤시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인간을 가만히 그냥 둘 생각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동생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변호사를 소개받아 만났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폭력에 대한 소송도 함께 말이죠. 그리고 심부름 센터를 고용해 불륜의 증거 자료도 모았어요. 대가리가 나쁜 놈인지 아니면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지 증거를 사방에 뿌리고 다니면서 불륜 행위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직장 동료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소송만 진행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 집 부모를 만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개 아들이 내 동생 때리고 바람 피우고 그런 거 아셨어요? 몰랐지만
알았대도 그게 뭐 어쩌라고요? 굉장히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그런 인간들이니 그런 아들로 자란 거겠지만 말이죠. 고아를 며느리 삼아줬으면 그 정도는 감수하고 살아야지. 주제 파악이 안 되네. 이런 인간들이니 그런 아들이 자란 거겠지 싶어서 놀랍지는 않네요. 뭐? 어디 그 말을 계속 할 수 있을지 두고 보자고요. 네가 뭘 할 건데? 세상 천지에 당신 아들이 내 동생한테 한 짓 모르는 사람 없게 만들어줄게. 내가. 뭐? 내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할 거야. 대한민국에 발 못 붙이고 살겠다는 생각 들게 해줄 거라고 내가. 그리고 저는 그날 했던 그 말을 이뤄냈습니다. 엊그제 그 식구들이 저를 다 찾아와서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으니 말이죠. 제발 그만하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우선 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소송장을 회사로 날리면서 모두가 알게 했습니다. 그 상간녀도 유부녀였고 그 남편도 심지어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며 그 남편과 제부는 친한 사이였더라고요. 회사가 한바탕 난리가 나고 뒤집어졌다고 들었어요. 제부와 그 상간녀는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회사를 그만둬야 했고 그 상간녀도 당연히 이혼당했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돈의 지인들 사이에 소문이 다 났어요. 제가 일부러 낸 것도 있습니다. 바깥 사돈의 회사에도 소문이 다 나서 정년을 코앞에 두고 회사를 그만둬야 했고 안사돈은 저와 나눴던 대화의 녹음본이 민원 게시판에 올라와서 엄청난 민원을 감당하다가 결국 사직서를 썼고요. 그 동네에도 파다하게 소문이 다 나서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댄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렇게요. 저 집이 그 집이라며? 거의 자기 마누라를 죽일 듯이 팼다던데. 그리고 저 집 엄마가 고하니까 그렇게 맞고 살아도 되지 않냐고 그랬대. 아이고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말이야. 사람 겉만 보고는 절대 모른다더니. 결국 그 동네에서도 쫓기든 이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또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었어요. 이사간 동네를 제가 찾아가서 또 사과를 요구했거든요. 사람을 죽일 듯이 패고 고아 며느리니까 맞아도 된다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시고 팬 걸로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운 아들 싸고 도시는 분 제발 자기 며느리한테 사과 좀 하세요. 이렇게 도망 다니지 마시고.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저와 제 동생에게 찾아와서는 다 같이 무릎을 꿇게 된 거고 말입니다. 얼른 사과 안 해?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부는 정말 사과를 죽어도 하기 싫은 얼굴로 이를 악물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아직도 그럴 수 있다는 게 정말로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진짜 미안한 거 아니지? 미안하다고 방금 했잖아요. 네 태도를 보니까 저는 미안한 사람의 태도가 아닌데? 내가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너 취직했더라? 제 그 말에 제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취직을 한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에도 소문을 낼 생각이었고 말이죠. 죄송해요. 진짜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릴 테니까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네? 저 여기서 쫓겨나면 진짜 이제는 갈 곳 없어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당당하던 인간은 어딜 가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사과하더군요. 저는 그런 제부를 보고 차갑게 이야기했습니다. 사과를 할 대상이 내가 아니잖아? 제부는 그제야 동생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석고대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거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지구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망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말리더군요. 그런 인간 몰릴 대로 몰리면 언니 물 수도 있어. 물려도 돼. 내가 그게 싫어서 그래. 그리고 나나 우리 애한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고. 동생 말을 들으니 그만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게 또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인간은 더더욱 말입니다. 동생이나 조카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정말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보에게는 다시는 죽을 때까지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이야기와 그러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이런 건 다 받기는 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좋은 직장을 잃었고 작은 회사에 다니게 되었으며 인간관계도 다 박살이 났기 때문에 제부가 잃은 것도 많기도 했고 말이죠. 물론 그의 부모도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분이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더 할 수 있고 더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지켜야 하는 소중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 있고 앞으로도 참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말이죠. 동생은 정신적으로 이런저런 충격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상담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 카페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좋은 일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쿠키가 동네에 아름아름 소문이 나서 동네 분들이 많이 사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디 유튜브에 유명한 분이 소개를 해주셨는지 어느 날부턴가 손님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쿠키를 택배로 보내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엄청나게 많아서 지금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니 좋지 않은 생각들을 덜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저나 동생 모두가 다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들었는데 저를 버리고 갔던 저희 부모님의 형제들 말이죠. 그분들이 지금 대부분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 집은 도박을 하다가 거의 전 재산을 날렸고, 한 집은 자식들이 하도 사고를 치고 다녀서 재산을 날려먹었고, 또 어느 집은 장사를 하다가 실패를 했고, 뭐 그런 소식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저희가 제일 잘 살고 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업보라는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면, 바르게 살면 언젠가 그것들도 나에게 다 좋게 돌아오기도 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말이죠. 아마 제분의 식구들도 그렇고 저를 버리고 간 부모님의 형제들도 그렇고 앞으로 더더욱 못 살 겁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들은 절대 행복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제 동생은 행복해질 거라는 확신도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최고의 복수가 아닌가 싶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나니 조금은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래서 남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다 털어놓나 봐요. 앞으로는 저도 주변에 조금 털어놓으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요즘 카페 일이 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잠시 뒤에 또 일을 하러 나가야 해요. 하지만 이 바쁨이 좋습니다. 바쁜 게 행복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많이 벌어서 제 동생과 조카를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요즘 날씨가 참 제멋대로죠. 비도 왔다가 안 왔다가 하고 말입니다. 이런 날에는 기분도 안 좋아지기 쉬운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시면서 다들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저와 제 동생, 그리고 조카도 그럴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연에 빠지다 여성의 독자입니다. 제 외가 집안은 원래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래요. 자식이 곧 노동력이자 훗날의 재산이라고 부모들이 생각하던 시대라서 그런진 몰라도 제 친정 엄마께선 형제가 다섯이나 있었습니다. 사남 이녀 집안이었고 친정 엄마가 셋째, 유일한 여자 형제인 이모가 다섯째였어요. 그런데 장남인 제 큰애 삼촌께선 일찍이 실족사로 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아들을 귀히 여기던 가풍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필 장남이 일찍 그렇게 되었으니 외조 부모님들께선 남은 아들 자식들을 더욱 싸고 도셨죠. 그 결과 둘째 외삼촌께선 혹독한 군대 생활에 적응을 못하셔서 그 안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고 집안의 넷째인 외삼촌께선 다방 내지인지 하는 여자한테 잘못 코가 끼어서 온 집안 식구들이 결혼을 반대하자 앙심까지 품고 집에 있는 그나마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챙겨 훔친 뒤 야반도주를 하셨습니다. 아들 넷 중에서 막내 외삼촌 한 분만 멀쩡히 남게 되셨는데 막내 아들이라고 해서 하도 칭찬만 듣고 편하게 사셨던 덕분인지 생활력이 떨어지셨고 세상 물정에 약간은 둔하셨어요. 심각함이 뭔지 잘 모르셨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동네 어르신들이 붙여준 상대와 결혼하셔서 시댁살이 하는 막내 외숙모를 고생시키며 사셨죠. 친정 엄마께선 당신이 이러한 집안에서 났던 탓에 큰 피해를 보셨다고 여기셨습니다. 큰외 삼촌이 돌아가시고 상심하신 외할머니께서 그때부터 화병이 치밀어 오를 때마다 친정 엄마를 때리셨고 모든 집안일을 시키시는 건 당연했다고 합니다. 아들들은 집에 빚을 내서라도 공부를 시키지만 원래 딸년들은 그런 걸 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었으니까요. 이모께선 그나마 더 어려서 사정이 나았는데 친정엄마께선 온갖 상황 속에서 총알바지 역할을 하며 사셨어요. 그런데 참으로 공교로웠던 점은 모르긴 몰라도 6남매 중에서 가장 공부에 재능이 있었던 사람은 친정엄마셨다는 사실입니다. 외삼촌의 필기공책만 엿보고도 어떤 공부인지 바로 알아차릴 정도셨다고 하니까요. 공부에 대한 의욕도 크셨고 꿈도 크셨어요. 일찍이 공장으로 내몰려서 죽도록 일만 하시면서도
주변에서 책을 얻어다가 항상 읽으셨고 숫자에도 밝으셔서 계산도 잘하셨습니다. 낭중지추라고 하던가요. 친정엄마께서 이렇게 명석하시단 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친정엄마께선 공장을 전전하시던 생활을 드디어 청산하시고 말단 사무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사무직 일이라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랬건만 집안 넷째가 돈이 될 만한 거라면 싹 다 훔쳐다가 야반도주를 했던 거지. 나는 선망하던 사무직 일을 시작하자마자 버는 족족 집에 다 갖다 바쳐야만 했어. 그때는 내가 안 그랬다간 오만 손가락질을 받는 천하의 불효녀가 될 것 같았거든. 친정엄마께선 그 시기를 행복하고도 씁쓸하게 회상하셨어요. 넷째인 외삼촌께서 야반도주를 하신 이후 외할아버지께선 뒷목 잡고 쓰러지신 뒤 건강을 잃으셨습니다. 친정엄마께선 아무리 벌어도 당신의 수중에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생활을 이어가시며 이를 악물고 버티셨죠. 영원히 그렇게 살까봐 겁이 나셨던 친정엄마께선 가장 효과적인 탈출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친가는 외가보다 훨씬 더 사정이 좋았어요. 게다가 친정아버지께서 일명 개천용이라고 불리시는 분이었고요. 그런데 공부를 오래 하셨다 보니까 결혼이 좀 늦어지셨어요. 친정엄마와는 9살 차이셨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선 완벽주의자 성향이셔서 당신의 상황이 완벽하게 정리되기 이전까진 결혼을 안 하시려고 했던 건데요. 마침내 결혼을 고려하시게 됐을 때 친정엄마를 좋게 봐주신 적 있었던 옛 공장 사장님께서 연결을 해주셨던 겁니다. 사실 친정엄마께선 일을 더 배우고 싶으셨던 것이지 결혼을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니었지만 막내 외삼촌께서 재수, 삼수를 이어가시던 대학 입시를 끝내 포기하시고 한량으로 지내시는 모습에 이대로라면 집안의 골수가 다 뽑힐까봐 그게 무서우셔서 쫓기듯이 결혼을 하고 마셨던 거예요. 타고나길 공부머리가 총명하셨던 분이었는데 결혼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안타깝게도 하고 싶으신 일을 할 수 없는 건 결혼 이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을 그만두셨고 뭘 배우지도 못하셨고 그저 전업주부로만 사셨어요. 친조부모님께서 연로하셨거든요. 친정아빠께선 당신의 아내가 시댁에 충성하는 여자이길 바라셨습니다. 돈은 내가 벌면 되잖아. 앞으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벌 거고 차곡차곡 재산을 불려나갈 거야. 난 자신이 있어. 그러한 계획이 다 내 머릿속에 들었거든. 그러니까 당신은 잠자코 집안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 좀 잘 받으려. 그거면 당신 역할은 충분해. 친정엄마께선 훗날 이때를 회상하시기를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때라고 보셨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론 내 역할을 왜 당신이 정하냐고 따져 묻고 싶으셨다네요. 평생을 친정 식구들에게 휘둘리며 희생해 오신 분이 친정엄마셨는데 결혼을 하고 나선 남편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니 갑갑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결혼하고 애 낳으며 사는 것 말고도 다른 꿈이 있으셨는데 누군가의 딸이고 아내란 이유로 그 꿈을 접으셔야 했던 분들이 계실 듯 싶네요. 친정엄마께선 혹독한 시집살이를 겪으시며 일 때문에 바쁘신 친정아버지의 눈치를 항상 보며 열심히 내조하시던 와중에 적적한 마음을 달래려 친구들을 처음 사귀셨는데요. 동네 엄마들하고 친해지고 난 뒤 서로를 얘기를 나눠보니까 겪어온 상황들은 각기 달라도 남편 내조와 아이 육아 말고 사실은 다른 거라며 인생을 살고 싶었다는 의견만은 거의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걸 아시고 친정엄마께서 깜짝 놀라셨다네요. 이 세상에서 나만 가장 억울하고 힘든 줄 알았는데 다들 비슷하구나. 다들 저마다 사정이 있는 거였어. 그래,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지 말자. 결혼 생활 이전엔 돈을 친정에 갖다 바치느라 그 돈 안 갖다 바칠 핑곗거리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잖아. 적어도 이젠 돈 때문에 머리 아프진 않으니 전부 다 행복한 거 아닐까? 한참 연상인 남편을 만나서 찍소리도 못하고 살지만 어차피 내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찍소리를 내본 것도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자.
후다닥 결혼을 해버리셨던 친정엄마께선 속으로 많이 우울하셨지만 점차 생각을 달리하셨죠. 많이 노력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딸의 변화를 외조부모님께선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황당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네가 시집 잘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다 우리 덕이야. 너는 부모 덕을 잘 본 줄 알아라. 내가 특히나 너 낳을 때 얼마나 용을 썼던 줄 아니? 나는 내 목숨과 맞발꿀 각오로 널 낳았는데 넌 그만한 효도를 나한테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 것 같구나. 저는 할 만큼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해 왔어요. 대체 제가 뭘 더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데요? 우리 집 재간둥이 막내가 장가를 들 때가 돼서 말이야. 네가 큰 누나로서 막내 동생한테 모범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나이만 먹었지. 아직까지 자기 앞가림 하나 못하는 녀석인데 장가는 무슨 장가예요. 외가에선 친정엄마께 막내 외삼촌 장가 보내는 비용을 보태라며 성화를 부렸습니다. 그때 친정엄마께선 품에 어린 저를 안고 계셨죠. 결혼해서 돈 걱정 없이 살고 애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오니까 어떻게든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외가에선 혈안이었습니다. 친정엄마께서 잘 지내시는 꼴을 못 보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외할머니께서 친정 아버지께 따로 연락까지 해가며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막내 외삼촌의 결혼 비용을 크게 보태주게 되었죠. 이런 외가를 당연히 친가에선 안 좋게 보고 치를 떨었다고 해요. 친할머니께선 대쪽 같은 성격을 가진 당신의 아들에겐 아무 소리 못 하시니까 며느리만 들득 볶으셨습니다. 친정엄마께선 점점 더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게 되셨죠.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았다는 점도 친정엄마께서 시집살이를 당하시는 큰 요인이 되고 말았고요. 친정엄마께서 하신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새로 한 것들을 뒤집어 엎고 김치를 크게 잘랐다는 이유로 김치가 담긴 그릇을 친정엄마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친정엄마께서 결코 아둔하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꾹 참고 사시다가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서 친할머니께 대들고 따지게 됐는데 그럴 때면 거센 손찌검이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를 때리는 시어머니라니. 요즘이라면 정말 신고당하고도 남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혹독한 시집살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친정, 무뚝뚝한 남편, 이런 것들 때문에 친정엄마께선 메말라 가셨죠. 가장 힘든 상대는 다름 아닌 친정 아버지셨다고 해요. 제발 그놈의 힘들어 소리 좀 하지 마. 당신이 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어? 밖에 나가 돈을 벌길 해, 뭐를 해. 당신의 나약한 소리를 듣는 것도 점점 지긋지긋해지고 있어. 강단 있는 여자라고 해서 결혼했던 건데 자꾸 이러면 실망이야. 이런 남편의 뭐를 믿고 의지할 수 있었겠나요? 친정 엄마께선 완전히 고립되셨죠. 저 역시도 어렸을 적에 걷는 소리도 함부로 못 냈습니다. TV를 보며 크게 웃기라도 하면 친할머니께서 달려와 제 등을 때리셨거든요. 손자도 아니고 손녀면 적당히 눈치 있게 행동하라는 소리를 항상 들었습니다. 지병을 앓던 친할아버지께서 결국 쓰러지셨을 때 간병은 다 친정엄마께서 하셨어요. 오죽하면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까지 있을까요? 그만큼 간병이 힘든 일이었는데 친정엄마를 향해 누구 하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오히려 고작 딸년 하나 낳은 게 다냐고, 아들은 안 낳을 거냐고 그런 구박이나 받으셨었죠. 친할아버지께서는 쓰러진 뒤 이듬해에 결국 돌아가셨고요. 장례식장에서도 친정엄마께선 누구보다 힘들게 바삐 일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남편 돈으로 판판히 노는 여자라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제가 10살 때 친정엄마께서 드디어 두 번째 임신을 하셨었는데요. 그때 친할머니를 비롯한 분들이 친정엄마께 힘들게 김장김치 혼자 다 시키고 그래서 유산을 하셨습니다. 태어나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제 동생은 남자아이였죠. 뱃속의 아들은 왜 못 지킨 거야? 이 쓸모없는 거사. 이제 네가 앞으로 또 임신이 되겠니? 그게 쉽겠어? 너 어찌려고 이렇게 귀한 아들을 떠나보낸 거야? 친할머니께선 적반하장으로 당신의 가슴을 치시며 탄식하셨습니다.
제가 느끼기론 바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유산을 겪은 친정엄마께서 눈이 돌아가시고 정신이 휙 돌아가셨던 게 그걸 기점이었던 듯 싶습니다. 그때부턴 완전히 당신의 시댁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구셨어요. 집안 행사가 있어서 다 같이 모였을 때 친할머니께서 또 아들 타령을 시작하시자 친정엄마께서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럼 어디서 남자아이 주워다가 아들 삼을게요. 자식 삼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는 그럴 돈 없으니까 돈 주세요. 아들 키우게 돈 달란 말이에요. 땡전 한 푼 지원해 준 적 없으면서 자꾸 어디서 큰 소리야? 뭐 하나 해줄 능력들도 없으면서 목소리만 높이면 다야? 어차피 아들한테 용돈 타 쓰잖아. 같은 사람한테 돈 타서 쓰는 건 똑같으면서 왜 자꾸 나한테만 남편 덕보고 편하게 산다며 욕을 하는 건데? 당신 지금 어른들 다 보시는 앞에서 무슨 행태야? 미쳤어? 그래, 나 미쳤다. 미친 사람들 제대로 상대해 주려고 나도 똑같이 미쳐버렸다. 어쩔래? 친정 아버지께서 만류하셨지만 소용없었죠. 친정 엄마께선 뒤엎어진 상을 걷어 차셨으며 저를 데리고 그곳을 빠져나오셨습니다. 뒤에서 친할머니께서 곡소리를 내셨지만 돌아보지 않았고요. 큰 고모께서 저희 모녀를 급히 따라 나오셨고 친정엄마께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친정엄마께선 망설임 없이 큰 고모의 뺨을 세게 후려치셨어요. 다른 분들도 따라 나와봤다가 그 광경을 보고 뒤집어졌고요. 친할머니께서 악다구니를 쓰시며 친정엄마께 달려드셨는데 놀랍게도 친정엄마께서 친할머니의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머리털 몇 가닥 안 남은 이 뽑을 머리도 다 뽑아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외치시는 친정엄마의 모습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그날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무도 친정엄마를 막지 못했고 그 이후로 저희 모녀가 친가의 발걸음을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나중에 회상하시길 친정 엄마께서 그러다가 말겠지 싶었다고 하셨다네요. 억눌려 참아왔던 것들을 쏟아내시고 나면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내가 진작 다르게 살았어야 했는데 이미 너무나도 먼 길을 돌아왔구나. 내 인생이 한스럽고 후회된다. 나처럼 멍청하게 산 사람도 세상에 또 있을까? 친정 엄마께선 마음의 병을 앓고 계셨으니까요. 거울 속의 당신을 스스로 마주하실 때마다 한숨을 쉬신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난 이후에는 더욱 그랬죠. 깊은 애증은 갈무리할 자를 찾지 못했고 친정 엄마께선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던 그날까지 속에 화병을 안고 사셨습니다. 마음의 병은 기어이 몸을 망가뜨렸어요. 자주 병원 신세를 지시게 되었죠. 저는 우울한 친정 엄마를 보고 있자면 저도 그 우울에 전염되는 것만 같아서 못나게도 외면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일부러 공부에만 매진했죠.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기숙사와 자취 생활을 오갔고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 졸업을 목전에 두었을 때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싸워냈던 줄만 알았던 암세포가 소리도 없이 다시 자라나서 친정 엄마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더라고요. 몸 상태에 너무 또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가셨던 친정엄마께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천청병력을 들으셨고요. 그때로부터 불과 2달이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던 겁니다. 저는 친정엄마께서 시한부 선고를 들으셨던 그때부터 거의 매일같이 친정엄마를 찾아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친정엄마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외가에서 온갖 서러운 취급을 당하며 자라오신 것도 친가에서 처음부터 시집살이를 고되게 당하셨던 것도 저는 미처 다 몰랐던 이야기였어요. 내가 죽어서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나란 존재는 이제 끝나는 것이고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 세상의 흔적을 비출 수 있는 거니까 나는 네가 나를 내 인생을 오롯이 기억해주고 날마다 떠올려줬으면 좋겠구나. 엄마,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게요. 평생 엄마를 기억하면서 엄마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렇게 살게요.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너를 아들로 낳아줬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해. 나 때문에 너무 고생 많았지?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엄마, 난 딸이라서 좋았어요. 한 번도 제가 아들이었으면 좋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엄마가 미안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친할머니께서 남기셨던 그놈의 지긋한 아들 타령. 그게 아직도 친정엄마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슬프고 화가 났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께서 사실은 공부를 해보고 싶으셨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으셨다는 걸, 그런 분이셨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저 같은 불효녀도 없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친정엄마께서 돌아가신 뒤 저는 가눌 길 없는 분노의 화살을 가장 먼저 친정아버지께로 돌렸습니다. 보나마나 스트레스로 이렇게 되신 거겠죠. 안 그러면 엄마가 그 연세에 자꾸 병을 앓으시다가 돌아가실 일이 뭐가 있어요? 아버지하고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셔서 끙끙 앓으며 참고 사시다가 결국 이렇게 억울하게 떠나신 거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정말로 할 말이 없다. 지금에 와서야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내 가정 하나 챙기지 못했던 자격 미달의 가장이었음을 깨닫는구나. 난 빵점짜리였어. 너에겐 면목이 없다. 누구라도 원망하지 않는다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 자신도 훌륭한 딸이 결코 못 되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정 아버지를 원흉으로 지목했습니다. 친가도 외가도 그냥 모든 친척들이 다 보기 싫었어요. 친정 엄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저 괴물로 보였습니다. 모두와 인연을 끊고 앞으로 저 혼자 살아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진작에 엄만 이렇게 살고 싶으셨을 텐데 결혼해서 바란 적 없던 시집살을 당하며 전업주부로 살 바엔 외롭더라도 혼자 인생을 개척해 나가며 무엇이든 도전하고 싶으셨을 테지. 저는 신중하게 취업자를 골랐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걸 친정 아버지께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남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생 일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었으니 아내가 죽고 딸이 의절을 한다고 한들 아무 상관 없으실 듯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엄마의 기일이 다가왔을 때 친정 아버지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보기 싫어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꼭 할 말이 있어 찾아왔다. 나는 이제 곧 일본으로 떠날 거야. 거기서 조용히 연구 자료나 만들면서 지내고 싶구나. 가면 다신 안 돌아오실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아버지는 대학도 일본에서 나오셨으니까 가면 잘 사실 거예요. 네, 부디 잘 사시고요. 돌아오시든 말든 저한텐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제 인생 알아서 평생 잘 살 테니까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내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해. 세상 떠난 네 엄마와 결혼해서 사는 동안 일군 재산을 감히 내가 어떻게 탐하겠냐. 너에게 다 주고 떠나련다. 꼭 받아줬으면 좋겠구나. 이 돈을 미천 삼아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친정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재산은 20억에 달하였습니다. 전 그 재산을 받았고 소중하게 간직했어요. 친정 엄마의 유산과도 같았으니까요. 아예 일본으로 영영 떠나버리신 친정 아버지와의 인연은 거기까지라고 믿었습니다. 내세가 있다면 부디 부모 자식 간으로 서로 다시 만나지 말자는 생각이나 했었죠. 일가 친척 통틀어서 제가 유일하게 가끔 연락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친정 엄마의 여동생인 이모뿐이었습니다. 친정 엄마께서 젊으셨을 적에 안 해보신 일이 없었기에 안 좋은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 처음 암에 걸리셨던 걸 수도 있다고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던 분이기도 했죠. 친정 엄마를 향해 이모께선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집안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으니까 그 안에서 나 하나 무사히 건사하는 것도 힘들게 느껴져서 언니를 도와줄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아. 일부러 어리숙하게 굴면서 상황을 모면하기 급급했던 내가 정말로 비겁했지. 많이 후회돼. 언니는 집안만 잘 타고났어도 시대 상관없이 반드시 대성했을 사람이었는데 정말 안 된 일이야. 사람 팔자라는 게 참 무섭다. 술 한잔 하셨을 때면 꼭 그렇게 친정 엄마에 대한 감성적인 회고를 하셨었죠.
이모 역시도 힘들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와 다른 점이 있다면 결혼을 잘하셨단 점이었어요. 비록 유복하진 않아도 화목한 집안의 남자를 만나셨으니까요.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제가 바로 이모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어졌던 거예요. 만약 제가 이모라는 경우를 보지 않았다면 친정 엄마께서 겪으신 일들 때문에라도 절대 결혼 근처에 기웃거리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전 나약하게도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이었고 나이가 찰수록 이런저런 잡념만 많아져서 결혼을 해서 인생의 동반자를 만드는 게 낫다는 생각에 이르렀죠. 이모라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보다도 무조건 다정하고 착한 남자를 원했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남자, 돈 많은 남자, 별로 그렇게 구미가 당기지 않았어요. 친정 아버지를 봐왔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점을 마음에 들었죠. 그리고 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도 정말 관심이 많았고요. 연예계의 이모저모를 다 꿰고 있어서 남편과 있으면 언제든지 제 귀가 쉴 틈 없이 즐거웠습니다. 저는 세상에 이런저런 뉴스를 알아보는 게 귀찮아서라도 잘 몰랐는데 남편은 저와 상반되게 잡지식에 강했어요. 또한 자기 사업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멋지게 보였습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연로하신 분들이었어요. 게다가 시골 분들이시기도 했죠. 난 가족이라곤 이모뿐이고 민철 씨도 부모님 건강이 요새 안 좋다고 하시니까 결혼식은 그냥 약식으로 조촐하게 하는 게 어때? 그래, 좋아. 괜히 허례허식으로 결혼식을 크게 벌일 필요가 뭐 있어? 우리 둘만 좀 됐지. 나랑 생각이 똑같다니. 너무 좋다. 사실은 내가 부모님 유산도 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결혼할 때 나보고 돈 좀 쓰라고 민철 씨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내 착각이었네. 왠지 우린 결혼해서 싸울 일도 없을 것 같아. 벌써 이렇게 잘 맞잖아. 에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함부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우리가 남들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서로만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꼭 그렇게 살자. 남편은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독특하고 유별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좋은 의미로 그랬죠. 작게 시작한 사업을 원대하게 키우고 싶다는 열망이 있으면서도 돈에 집착하지 않는 점이 가장 신기했습니다. 남편에겐 제 지난 얘기를 다 해줬어요. 다만 친정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친정 엄마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던 이유 친정 아버지께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저는 평생 친정 아버지와 교류하는 일이 없을 터이고 아직 살아계시는 분과 연을 끊어서 영영 안 보고 사는 중이라고 하면 남편이 언젠가는 속으로 저를 냉혈한이라고 생각하는 날이 올까 봐 걱정돼서 그랬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물려주신 유산이 있다고 남편에게 알렸었지만 결혼하면서 그 돈을 쓰자느니 하는 이야기를 남편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가족 복 중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남편 복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올렸고 신혼생활은 아담한 전셋집에서 시작했어요. 시댁은 시골이라서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건강도 썩 안 좋으시다 보니 딱히 활발하게 왕래하며 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너무 일찍 받게 됐죠. 어머님, 어쩐 일로 이 시간에 전화를 다 주셨어요? 다음 달에 제사 있는 거 들어서 알고 있지? 너는 필참하여 제사를 돕거라. 부지런 떨어서 일찍 오는 게 좋을 거야. 알았니? 네? 어머님 제사라고요? 아, 그래요? 전 아직 들은 바가 없었는데 이따가 민철 씨 일 마치고 집에 오는 대로 상의해 볼게요. 상의를 할 게 뭐가 있어? 당연히 일찍 제사 준비하러 와야지. 근데 너 저녁상은 다 차렸니? 저도 이제 막 퇴근해서 집에 온 거라서요. 아직이요. 얼른 차려야죠. 매사 부지런히 움직여라. 알았니? 결혼을 했으면 드러눕는 일 없이 자기 서방을 위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게 아녀자의 기본적인 도리다. 그래서 저녁상은 뭘로 차릴 거니? 아, 네. 그냥 집에 있는 것들로 잘 차려봐야죠. 고기 좀 볶을까 싶어요. 민철 씨가 양념한 고긴 다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 넉넉하게 준비해서 차리고
웬만하면 너는 고기 말고 다른 반찬 위로 젓가락을 움직여라. 알았니? 고기는 자기 서방이 다 먹고 젓가락을 내려놨을 때 그때 남아있는 걸 마음 놓고 먹는 게 아녀자의 배려인 거다. 네? 아, 알았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네가 의지하며 살 가족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입맛에 맞게 잘 버무려 데리고 살면 좋은 제목일 것 같아서 너를 내 막내 아들과 살게 허락해 준 걸 너는 항시 가슴에 새기며 지내라. 결혼한다고 했을 땐 이런 방구도 없으셨던 분인데 갑자기 돌변해서 왜 이러시는 건지 영문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발언이 좀 어처구니가 없긴 했는데 나이 지긋하게 드신 분이고 게다가 시골 분이시니까 아무래도 생각이 꽉 막히신 것 같다고 생각은 했고요. 적당히 잘 맞춰드리면 그만일 거라고 판단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골에서 적적하신 건지 어쩐 건지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은 사업을 하는 귀중한 사업가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때나 전화를 해선 안 된다며 그러니까 만만한 며느리를 붙잡고 통화하시는 거라고 시어머니께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사업장이 별로 바쁘지도 않았습니다. 아담하기 짝이 없었으니까요. 반면에 전 고정 업무가 늘 주어지는 직장인이었고요. 그런데 왜 양자택일에서 저를 고르신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갔어요. 대체 나를 며느리로 들이시기 이전엔 무료함을 어떻게 달래셨던 거지? 그게 너무 의문이네. 저는 무심코 그런 궁금증을 품었다가 흠칫하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신 친정 엄마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할머니는 나 괴롭히는 재미 아니었음 어떻게 사시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다고 하셨더랬죠. 갑자기 친정엄마께서 시집살이 당하셨다는 때의 나날과 지금의 제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소름이 훅 끼쳤습니다. 안부 좀 전해달라고 하시며 전화를 강요하시는 시어머니.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들어보면 시덥지 않은 시골 동네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뿐인데 그걸 1시간 넘게 들어드려야 하고 남편을 위해 오늘 뭘 했는지 꼭 한두 가지씩 말씀을 드려야 하고 이런 것들이 벌써 숨 막히고 있었는데 점점 더 커져간다면 그땐 제가 폭발할 것만 같았죠. 미연에 방지하고 싶었어요. 전 남편에게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본인 부모님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잘 모시고 지내야지. 왜 내가 그 역할을 오롯이 뒤집어 써야 돼?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나도 당신한테 슬슬 민망해지던 참이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 며느리 생겼다고 기쁘신 마음에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서 나는 가슴 한켠이 짠하기도 해. 우리 엄마를 너무 안 좋게 보진 말아주라. 노인 공경해야지. 남편이 울상을 지으며 말했는데 만약 제가 친정엄마의 옛 이야기들을 몰랐다면 어물쩍 넘어가 버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시댁 때문에 발목 잡혀서 고생하는 며느리, 딱 질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을 했죠. 노인 공경에 앞서서 부인 존중부터 해주면 안 될까? 그러자 남편이 할 말이 없는지 주춤하더니 미안하다고 앞으로 자기가 잘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거실로 가는 도중에 혼잣말로 아, 쉽지 않네. 이런 소리를 엄청 작게 중얼거렸어요. 제가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던 참이라 그걸 용케 들었던 것이고요. 그거 듣고 나서 왠지 싸한 기분이 들었는데 기우일 거라 여기고 일단 그냥 넘기고 말았습니다. 사람마다 촉이라는 게 발동될 때가 있다고 하던데 그건 절대 가벼이 넘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촉이 발동된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촉을 무시해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제 나름의 항변을 해보자면 그로부터 얼마 후 남편이 적극적으로 시부모님의 구시렁거림을 차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간섭을 해대셨던 시어머니를 남편이 딱 나서서 그러지 못하시도록 말려줬습니다. 남편을 향한 제 신뢰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죠.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남편이 저를 앉혀두고 진지한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저에게 돈의 디귿자도 꺼낸 적이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꺼내야겠다고 하면서 사업의 주 고개를 해외로 돌리려면 지금이 적기이고 몸집을 키워야 할 때인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대출을 끼고 하는 게 맞는 거겠지. 나처럼 수중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겠지. 맞아. 나도 알아.
하지만 나에겐 당신이랑 구원투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게 외면이 안 된다. 당신이 혹시 나를 도와줄 수는 없을까? 나 사업에 정말 자신감 넘치는 남자야. 반드시 성공해 보일 수 있어. 나 좀 믿어주라. 얼마나 사업에 열의가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인진 그간 옆에서 지켜봐온 나도 잘 알고 있어. 기회만 잘 탄다면 크게 사업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고 속으로 생각도 해봤고, 근데 알다시피 이게 내 친정 아버지의 유산이어서 너무 소중한 돈이라 그간 꼭꼭 간직해 오고만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망설여지네. 이게 어쩔 수가 없나 봐. 내가 당신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렵다. 아니야. 당신 마음 난 충분히 이해해. 미안해할 필요 없어. 당연히 망설여지겠지. 돌아가신 장인어른도 그렇지만 특히 생전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던 장모님, 가슴에 사무치는 장모님의 지난 나날들이 당신에겐 깊게 박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돈이잖아. 나는 이해해. 아, 이렇게 말을 하고 보니까 장모님이 참 뵙고 싶다. 사진으로만 뵐 수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 나 지금 또 막 눈물이 좀 나려고 하네. 남자가 이렇게 눈물이 해프면 안 되는 법인데. 하, 미치겠다. 남편이 말을 하다가 감정이 북받쳤는지 눈시울을 붉혔고 저는 그때 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진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수첩에 몇 장 끼워뒀던 친정 부모님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남편이 전에 본 사진도 있었고 처음 본 사진도 있었죠. 친정 부모님의 모습을 찬찬히 눈에 담으며 남편은 따님과 더욱 잘 살겠습니다. 라며 계속 인사를 드렸습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에 제가 확 흔들리고 말았어요. 꿈이 많고 사업적 열의가 큰 남편. 제가 양친도 안 계시고 형제도 없이 유산을 들고 있는데 저에게 돈 얘기를 안 하며 살아온 남편. 이런 요소들이 겹쳐지면서 남편에게 돈을 투자 안 하면 누구에게 투자하겠냐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갑자기 들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남편에게 20억의 사업 자금을 내어주고 말았어요. 남편의 사업 계획선 완벽했습니다. 포부도 대단했죠. 그리고 제가 내어준 사업 자금에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이제 자기는 날개를 달고 앞으로 훨훨 날아가 보려고 그랬어요. 남편의 성공을 저는 굳게 믿고 바라면서 더 열심히 일상을 살아갔죠. 저는 직장을 그만둔 적 없었고 계속 다니고 있었기에 남편이 사업으로 무슨 판을 벌리든 말든 전 제 일만 열심히 다녔습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호언장담했던 대로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어느덧 해외 거래처들과 활발하게 거래하는 사업장으로 성장이 있었죠. 긴긴 마라톤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한참 남은 바였으나 어쨌든 첫 단추를 훌륭하게 끼웠고 멋진 초석을 다져놓은 상태였습니다. 다음 달엔 새로운 거래처랑 미팅이 또 잡혀 있다고? 와, 대단하다. 이러다가 정말 엄청나게 커지는 거 아니야? 멋지다. 그럼 당신 수익은 얼마나 나고 있어? 반년 전까진 나한테 꼬박꼬박 수익 정리를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그 이후부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 지금은 어때? 뭐 그런 걸 자꾸만 꼬치꼬치 캐묻고 그래.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음 거기엔 그런 이유가 있는 거겠지. 뭐라고? 당신 말을 왜 그렇게 서운하게 해? 난 당신 아내기도 하지만 사업 자금을 내어준 투자자기도 하잖아. 근데 내가 고작 질문 하나도 못 해야 하는 거야? 나는 뭐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말아야 돼? 우리 같이 잘 되자고 사업을 그렇게 도전해 본 건데 당신이 이런 반응 보이면 난 너무 당황스럽고 섭섭할 수밖에 없어. 아이고, 뭘 또 그렇게 발끈하고 그러시나. 내가 그냥 요새 좀 피곤해서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뿐이야. 그러니까 얼른 화 풀어. 당신이 신경 쓸까 봐 내가 굳이 말을 안 했던 것뿐인데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몸 이곳저곳이 아프다고 요즘에 자꾸 성화를 부리셔서 내가 그게 좀 신경 쓰여 그랬어. 몸이 아프시다기보단 외롭고 심심하셔서 그러신 게 뻔하거든. 그래서 내 마음이 좀 안 좋더라.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정말? 그랬구나. 나 전혀 몰랐어. 내가 당신 위한답시고 여태까지 꽁꽁 입을 다물고 있었으니 당신은 모를 수밖에. 어휴, 난 너무 바쁘고 사업 때문에 집중해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 시골집까지 가보기가 너무 여의치가 않아.
불효자라서 너무너무 두 분한테 죄송스럽다. 근데 말이 나온 김에 말인데 혹시 당신이 나 대신에 시골집 가서 우리 부모님 좀 들여다봐 드리면 안 될까? 내가 부탁 좀 하자. 어? 그래 뭐 당신은 정말로 바쁘니까 내가 주말 같은 때에 한 번씩 혼자 잠깐 다녀와도 돼. 그렇게 할게. 고마워. 역시 당신뿐이야. 그럼 꼬박꼬박 좀 부탁할게. 남편이 고맙다고 그러길래 정말 고마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바보같이 그렇게 생각한 저는 시부모님을 뵈러 혼자 몇 번 내려갔었죠. 제가 가면 딱히 두 분이 하시는 건 없었어요. 그냥 과일 좀 깎아달라, 마당에 물건 좀 치워달라, 이런 것들 뿐이었네요. 하지만 제가 시댁을 나설 때면 반드시 다음에 또 와줘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보길 난감했고 남편도 자꾸만 저보고 시댁 좀 가달라고 성화를 부려서 가게 됐던 거죠. 그 상황에서 시댁을 안 간다면 마치 저만 혼자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거의 5달 정도는 꼬박 그렇게 지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어딘가 변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와 대화를 길게 안 하려고 하고 결정적으로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이 줄었고 반응이 시큰둥하기 일쑤였죠.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빠져서 시댁에 안 가겠다고 하니까 짜증을 내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던 줄 아시나요? 역시 애미의 애비가 없어서 그런가 어버이 은혜를 모르네. 제가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주먹 불끈 쥐고 남편에게 다가가 어디 한번 다시 짓거려 보라 그랬어요. 남편과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지는 벌써 몇 주 되긴 한 바였으나 이토록 재수없는 면모를 저에게 내보일 줄 몰랐기에 배신감과 분노가 한 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말실수였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대꾸를 해주길 바랬어요. 한순간이지만 기대했어요. 그러나 아니었죠. 역시 애비 없는 자식은 이렇게 꼭 티가 나지. 사람 한 대 칠 것처럼 주먹진 꼬라지 좀 봐라. 예의 밥 말아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짜 미쳤어? 지금 나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우리 친정 아버지 유산까지 내주면서 사업 성공하게 해줬는데 그거 고마운 줄 알아서라도 지금 이런 말실수는 나한테 하면 안 되지. 기분 따라서 행동하면 그게 애지 어른이야? 말실수 아닌데? 제발 말실수라고 믿고 싶은가 봐. 하긴 죽은 지 엄마가 결혼 생활 시궁창에 처박히고 망했으니 자기만은 제발 결혼 생활 안 망하길 바라고 싶겠지. 근데 어떡하냐? 나는 이제 네가 필요가 없어요. 이 미친놈이 아까부터 뭐라고 하는 거야? 그동안 나한테 보여준 모습들은 그럼 전부 다 가짜 얘기라도 했다는 거야? 내 손에 진짜 죽고 싶어서 이래? 주인 잃고 버려진 똥개 마냥 불쌍한 모습이 내 동정심 자극하긴 했지. 자기 부모 얘기만 살짝 좋게 해줘도 자기 죽은 엄마를 좋게 생각하는 척만 해줘도 기뻐서 꼬리 흔들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이 참 웃겼어. 내가 구상해왔던 사업을 네 덕분에 실현시킬 수 있었다. 이것만은 고마워. 너처럼 못생긴 여자는 내 팔자에 원래 없었는데 돈 때문에 내가 잠깐 참고 살았지. 네 역할은 이제 끝났으니까 내 인상에서 퇴장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줄 수 있지? 야, 험악 표정 좀 풀어라. 그렇다고 네가 날 한 대 칠 수 있기를 뭐를 해. 답답하게 당하며 살았던 네 엄마처럼 너도 그냥 쭉 당하면서 살아. 그러다 네 엄마 따라 병 걸려 일찍 죽으면 나는 땡큐. 그 순간에 이성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그런 모욕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어쨌든 전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있는 힘껏 남편의 얼굴을 향해 날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겨우? 하면서 저를 도발했고 그때부턴 제가 아예 정신줄을 놓고 엉엉 울면서 남편에게 되는 대로 팔을 휘둘렀던 것 같아요. 남편을 마구 때리면서 돈이나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었죠. 소란 때문인지 집으로 경찰이 왔습니다. 남편은 오만 엄살을 다 떨면서 신혼과 함께 못 일어나는 척을 했고 나중에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갔어요. 기어이 진단서를 끊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랑 못 살겠다고 했어요. 저는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며 어림도 없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며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의 모욕에 제가 주먹을 날렸던 것까진 저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제가 시부모님을 괴롭혔다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저보고 시댁에 자꾸 가라고 했던 게 이런 거짓 누명을 씌우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제가 먼 시댁에 주기적으로 드나들었던 게 당연히 남아 있었고, 시부모님께서 며느리가 올 때마다 공포에 떨었다고 거짓 증언을 하면 끝이었습니다. 제가 황당하게 낚여버렸던 거예요. 미치도록 억울했습니다. 죽도록 분했습니다. 남편 같은 놈에게 속아서 결혼하고 돈까지 내어주고, 그러고 나서도 믿었던 제 자신이 너무 멍청해서 그게 가장 원통했어요. 제가 유일하게 연락하는 가족, 이모에게 심정을 털어놓았죠. 모전 여전이라고 하던데 제가 엄마처럼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할 팔자였을까요? 온갖 똑똑한 척은 다 했으면서 결국은 헛똑똑이었고 천하의 바보였어요. 제가 겨우 이 정도였어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진짜 죽고만 싶어요. 혼자 죽을 순 없으니까 그놈하고 차라리 같이 죽을까 싶네요. 죽긴 왜 죽어? 농담으로라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살면서 누구나 큰 위긴 맞을 수 있어. 그럴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간 아주 큰 차이지. 그리고 너는 이미 가지고 있잖아. 도움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인물. 이모의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그게 누군지 알 것 같아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는 용기가 필요할 때였죠. 친정 아버지께서 저에게 남기셨던 연락처로 연락을 했어요. 처한 상황만 딱 설명드릴 작정이었지만 이상하게 감정이 막 차올라서 저도 모르게 그간의 모든 이야기를 다 떠들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울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 긴긴 이야기를 다 들으신 친정아버지께선 딱 한 말씀만 해주셨어요. 그래, 알았다. 이제 내가 알았으니 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마라. 그 순간 정말로 마음이 스르르 풀리며 가벼워지더라고요. 이윽고 이혼 재판 당일 남편 놈은 먼저 와 있었고 면상에 비열한 웃음을 걸고 있었어요. 절 보고선 그 웃음을 유지했지만 제 옆에 함께 등장한 인물을 보고선 서서히 그 웃음을 지워갔습니다. 사진 속에서 몇 번이고 봤던 얼굴이었으니까요. 너는 애미 애비도 있는 자식이 왜 이렇게 예의범절이 부족해? 장인 어른을 봤으면 인사를 드려야 할 것 아니야. 제가 통쾌한 한마디를 날리자 남편 놈이 기절할 듯이 놀라더라고요. 뭐, 뭐라고? 장인어른?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 네 놈이 바로 내 사위놈이냐? 살아있어서 미안하구만. 그리고 네 놈의 사업장을 박살낼 예정이니 그것도 내가 미리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겠군. 감히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햇병아리 새끼가 사업을 한답시고 설쳐대? 우습기 짝이 없네. 비록 돌아가셨다고 알았지만 친정 아버지께서 얼마나 일에 미치신 워커홀릭이며 사업의 귀재인진 남편 놈도 제게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바였습니다. 학문 연구부터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행동력까지 친정 아버지께선 일에 관련된 거라면 최고로 잘 해내시는 분이었어요. 오죽하면 처자식보다 일을 우선으로 두고 빠져서 사셨을까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장인 어른이 살아계신다니? 믿을 구석 하나 없으니 이혼 소송에서도 참패하고 꼬리 내릴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 엄청난 조력자가 저기 있는 셈이잖아. 남편 놈은 거의 오줌을 지린 듯 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선 능력도 그렇지만 인맥이 장난 아니셨죠. 최고의 변호사가 이미 대동한 참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의 거짓말에만 기댄 허술한 누명의 허점이 바로 드러났고 남편 놈이 저에게서 20억을 받은 뒤 사업 수익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맹점으로 대두됐습니다. 결과는 남편 놈의 완벽한 패배였죠. 저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던 주제에 역으로 당해버렸고 결국 저에게 돈을 다 토해냈습니다. 친정 아버지 앞에서 남편 놈은 하루살이보다도 보잘것없이 보였어요. 힘없이 날아가 버리더군요. 저는 당당하게 몫을 다 챙기고 이혼할 수 있었어요. 모든 건 친정 아버지 덕분이었죠. 감사하고 민망하고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친정 아버지께선 그런 저를 다 꿰뚫어 보셨어요. 네가 어떤 기분인지 다 안다. 그러니 아무 말 안 해도 돼. 난 아직도 너에게 면목이 없는 건 여전하니까 말이야. 제가 직장 근처의 안락한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일상을 지내게 된 것까지 확인하신 친정 아버지께선 그런 말씀만 남기신 채 돌아서려고 하셨지만
저도 모르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요, 아버지.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리고 말을 안 하면 영영 알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엔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도 겪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만약에 엄마께 아버지의 속마음들을 예전에 다 전하고 사셨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자 친정 아버지께선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하셨죠. 저는 망설임을 떨쳐내고 친정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아주 어렸을 땐 제외하면 처음 부녀가 부둥켜 안아보는 것이란 것을 깨닫고 가슴이 뭉클해졌네요. 저희 부녀는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하늘에 계신 친정 엄마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도록 화목하게 잘 사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